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3조 5천억 원이나 샀습니다. 5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돈 한국을 믿어서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기로 한탕하고 빠지려는 돈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미 11월에 대규모로 팔아치웠다가 12월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완벽한 단타죠. 지금부터 외국인 자금의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2월에 들어온 외국인이 누구인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 전체를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조 2천억 원, 삼성전자는 1조 4천억 원을 샀어요. 둘을 합치면 3조 6천억 원인데 외국인이 12월에 산 주식의 거의 전부가 이 두 회사라는 얘기죠. 다른 업종은 오히려 팔았어요. 완전히 반도체에만 집중한 겁니다. 왜 반도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샀을까요? 2023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14조 원 적자를 냈고 SK하이닉스도 수조 원 손실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2024년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 칩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HBM은 엄청나게 빠르고 용량 큰 메모리 칩인데 AI가 학습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만들긴 하는데 SK하이닉스가 기술에서 앞서 있어요. 그래서 AI 열풍이 불면 불수록 SK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2023년 초 7만 원대에서 2024년 말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반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외국인은 바로 이 흐름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ETF라는 걸 통해 많이 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TF는 주식 묶음 상품인데요. 12월까지는 해외 주식 상품을 샀다가 12월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 상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 레버리지 ETF라는 걸 많이 샀는데 이건 코스피가 1% 오르면 2% 오르는 식으로 수익을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물론 위험도 2배예요. 왜 직접 주식을 안 사고 이런 걸 살까요? 첫째는 편하거든요. ETF 하나만 사면 200개 종목을 한 번에 사는 효과가 나니까요. 둘째는 사고 팔기가 쉬워요. 개별 주식은 거래량이 적으면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는데 ETF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 ETF를 사면 그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 반도체에 돈을 몰아넣은 겁니다. 재밌는 건 글로벌 투자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신흥국 주식을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 2004년에는 한국이 18.7%를 차지했어요. 근데 2025년 3월에는 8.99%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같은 기간 다른 나라 주식은 늘었는데 한국 주식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엄청 좋아해서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잠깐 돈 벌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한 거죠. 이 지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이 지수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한국 비중이 18%에서 9%로 줄면 자동으로 한국 주식을 파는 물량이 생기는 구조예요. 실제로 2023년 이후 지수 조정 때마다 한국 증시에서 수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왜 하필 12월이었을까요? 11월에 뭔 일이 있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11월에 외국인은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채권을 17조 원이나 샀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돈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인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금리가 3.06%에서 3.35%로 확 올랐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들은 바로 이 타이밍에 싸게 산 거예요.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왜 11월에 금리가 갑자기 올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동결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실망해서 채권을 팔았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채권이 싸졌으니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여기서 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일본에서 0.5%로 돈을 빌려서 한국에서 3.3%를 주는 채권을 사면 그 차이만큼 이익이 생기잖아요. 2.8% 차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환율까지 맞아떨어지면 수익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오르면 나중에 채권 팔아서 달러로 바꿀 때 환차익까지 생기거든요. 외국인이 11월에 17조를 산 건 바로 이런 계산 때문이었어요. 12월이 되니까 상황이 또 바뀝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생겼고, 환율도 괜찮아 보이고 코스피도 싼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11월에 팔았던 주식을 12월에 다시 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만에 전략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11월에는 주식 팔고 채권 사고, 12월에는 주식 다시 사고. 이게 외국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바꾸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을 같이 산다는 건 한국 경제를 믿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믿었으면 주식만 샀겠죠. 채권까지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산다는 건 그냥 금리 변동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을 보면 1년에서 5년짜리가 가장 많아요. 6개월에서 2년 정도 들고 있다가 목표 수익 달성하면 나가는 겁니다. 2025년 전체로 보면 주식은 6조 7천억 원 팔았고 채권은 64조 원 샀거든요. 연초부터 12월까지는 주식 팔고 채권 사고 12월에 주식 일부만 다시 사고, 이게 2025년 외국인의 전체 그림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증시가 싸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대만 증시는 PER이 17배인데 코스피는 10배거든요. PER은 회사가 1년에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몇 배냐는 건데요. 숫자만 보면 확실히 한국이 싸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PER 10배가 무조건 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글로벌 투자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반토막 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주가만 낮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버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느냐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같은 100억으로 다른 나라 기업은 15억을 버는데 한국 기업은 8억밖에 못 번다는 식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 오너 문제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을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구조가 많은데 외국인들은 이런 구조를 싫어해요. 언제 오너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둘째는 배당 문제예요.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잘 안 나눠줍니다. 회사에 쌓아두거나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는 투자하기 불편해요. 외환 규제나 공시 시스템 같은 게 외국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만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합니다. 대만에는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랑 비슷한 사업을 해요. 근데 TSMC는 자기 돈으로 돈을 엄청 잘 법니다. 효율이 3배 가까이 높아요. 거기다 배당도 잘 주고 경영도 투명하고 투자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기술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겁니다. TSMC 덕분에 대만은 글로벌 지수에서 비중도 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겼어요. 한국은 정반대죠. 지수 비중은 줄고 외국인은 단기로만 왔다 가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시장의 10배와 나빠지고 있는 시장의 10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PER 10배가 싸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으니까 10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예요. 물론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건 맞아요.
AI 열풍 덕분에 특수 메모리 칩 수요가 늘어났고 SK하이닉스가 특히 혜택을 받는 구조죠. 게다가 정부가 기업들이 배당 더 많이 하고 주주 가치를 중시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놨어요.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외국인이 한국을 장기적으로 믿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단기로 돈 벌 기회가 왔다고 판단해서 들어온 거죠. 정부 정책도 사실 외국인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법은 만들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번엔 진짜 바뀔까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 안 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AI 버블 때문에 외국인 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I 열풍이 계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AI에 열광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만약 AI 버블이 꺼지면 반도체 수요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12월에 산 주식을 다시 팔 수밖에 없죠. 외국인은 2025년 한 해 동안 주식은 6조 7천억 원 팔고 채권은 64조 원 샀는데 12월 한 달 동안만 주식을 3조 5천억 원 샀어요. 11월에 대규모로 팔았다가 12월에 다시 산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뜻이죠. 외국인은 절대 좋은 소식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계산 끝나고 들어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환율, 변동성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들어온 거죠. 그럼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샀다고 무조건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빠질 타이밍도 계산하고 들어오거든요. 개인은 그 타이밍을 몰라요. 외국인이 3조 원 샀다는 뉴스 보고 따라 샀는데 다음 달에 외국인이 5조 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만 손해보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절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레버리지 ETF는 하루하루 수익을 2배로 만드는 구조라 오래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 올랐다 10% 내리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지만 레버리지 ETF는 계산 방식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단기로만 써야 해요. 반도체 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AI 열풍으로 좋지만 반도체는 원래 2, 3년 좋았다가 2, 3년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업종이에요. 지금이 좋을 때의 끝자락이라면 곧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 사려면 최소한 3년 이상 들고 갈 각오를 하고 사야 합니다. 단기로 돈 벌려고 덤볐다가는 큰 손해 볼 수 있어요. 변동성 클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변동성 클 때는 관망하는 게 답일 수 있어요. 무리하게 수익 내려다가 손해보는 것보다 낫죠. 다른 하나는 나눠서 사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하려면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더 사고 올라가면 일부만 팔고 이렇게 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완전히 달라요. 단기로 돈 벌려면 외국인처럼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 솔직히 개인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정보도 늦게 들어오고 실행도 느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장기 투자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든 팔든 상관없이 회사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0년 후에도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싸게 사서 10년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감수해야 하지만요. 2026년 전망을 해볼까요? 1월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12월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변수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지가 중요해요. 금리를 빨리 많이 내리면 신흥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데 늦게 조금만 내리면 돈이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둘째는 트럼프 관세 문제예요. 트럼프가 중국이나 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
외국인이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셋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에도 좋은데 중국이 계속 안 좋으면 한국도 영향을 받죠.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넷째는 반도체 업황이에요. AI 열풍이 계속되면 좋지만 만약 AI 투자가 줄어들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듭니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2026년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외국인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할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외국인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 돈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할 거예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싸 보여도 그 안에 숨은 문제를 봐야 해요. 회사 효율 낮고 배당 안 주고 경영 불투명하고 글로벌 지수에서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시장이 진짜 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은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외국인이 몇 조 원 샀다는 숫자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오래 있을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예요.